네, 어제 오전 검찰에 소환돼 오늘 새벽까지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홍준표 지사를 검찰은 다음 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보선이 끝난 지 이제 열흘이 됐습니다만은 패배 후폭풍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내홍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정치권 이슈와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하우스 마케팅 리서치의 김미연 소장 그리고 장한대 박창환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7시간 어제 오전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8인 중에 첫 소환 조사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홍 지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찹찹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됐으니까 마음이 매우 찹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이제 홍 지사의 신병 처리 여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구속이냐 아니면 불구속이냐는 문제인데 지금 뭐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면은 그 돈을 준 사람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는 약간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는 조직적으로 이 은폐를 좀 시도하는데 홍 지사가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는 17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홍 지사가 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다거나 그랬다면 이것은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고강도 수사가 좀 벌어졌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제는 검찰이 이제 향후 구속을 신청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홍 지사가 뭐 법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론에서는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일단 들어갈 때는 뭐 너털 웃음을 짓기도 하고 좀 여유로운 표정이 있었는데 나올 때는 다소 좀 그 전에 비하면 표정이 굳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그 전날 하루 휴가를 내고 뭐 변호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예, 홍준표 지사 이번 검찰 소환을 보면서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성완종 리스트 이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소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은 사실 대선 자금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검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제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지사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93년도에 사실 정치 자금을 가지고 일약 스타에 오른 사람이 홍준표 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정치 자금을 받아서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걸 보면서 네. 참 정치에 대한 회의를 국민들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홍 지사가 처음에는 성완종 씨와 관련돼서 별로 이렇게 뭐 친분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지금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증거 싸움으로 지금은 이제 가는 분위기거든요. 검찰의 어떤 그 정치 자금과 관련된 수사의 관례들을 보면은 줬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전달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일시 장소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은폐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좀 더디다. 사실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물론 본인으로서는 과거 93년도에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와 할 때와 지금의 검찰이 좀 뭐라 그럴까요? 증거 법정주의라 그럴까요? 이런 증거가 더 중요한 그런 그 법정 공방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성완종 리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본다라면은 홍 지사 개인적으로야 뭐 할 말이 많겠지만 검찰의 수사가 뭐 17시간 고강도 아니거든요. 검찰 조사 받으면 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받는 게 사실상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검찰의 수사가 조금 더 속도감 있고 또 파격적인 뭔가의 구속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 홍 지사로서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증거인멸 시도한 적 없다.
이렇게 네. 딱 긋은 것은 이 부분만 넘기면 불구속 기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은폐 의혹의 어떤 정황들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홍 지사가 들어갈 때 한 말과 또 지금의 반응들을 보면 국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검찰과 홍 지사의 변호인 간에 어떤 공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요. 이 검찰 조사에서 일단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도 역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놨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줬다는 분이 지금 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홍 지사는 상당히 홍 지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법정용어로 반대 신문건이 있는데 이걸 지금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지사 쪽을 좀 더 유리하게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죽은 사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규명을 하기가 지금 매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되더라도 문제는 돈을 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뇌물죄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성완종 회장 측근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을 노리고 돈을 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공천을 노리고 줬다면 뭐 공천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뭐 뇌물죄 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다면은 아시겠지만 뇌물죄에 비해서 상당히 형량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 가능성은 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홍 지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영장 청구가 가능하고 뭐 구속 사유도 될 수 있다 보이지만 만일에 홍 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증거만 있고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러면은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검찰 수사가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검찰의 의지나 능력에 대해서는요, 이미 국민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완종 리스트가 왜 여기까지 불거졌습니까? 자원외교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서 뭐 뾰족한 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성완종 수사로 방향을 바꿨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검찰의 의지와 능력을 이번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느냐 뇌물죄를 적용하느냐 사실 이거는 검찰의 의지와 능력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과거에 작년에 입법 로비 관련된 검찰의 정치인 수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입법 로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법리적인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속도 시키고 기소도 하고 이랬던 관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물론 망자가 됐지만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 일시, 장소 또 거기다가 이제 증거 은폐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이러한 그 의혹과 정황을 가지고도 수사에 어떤 진전을 못 내내고 소극적인 법 해석 또는 그런 적용을 한다 그러면 과연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입법 로비 수사할 때의 그런 결기라든지 또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검찰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능력 있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의지가 국민들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으로의 수사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이 됐는데 일단은 어떤 게 가장 우선일까요? 일단 분열된 당을 조금 봉합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뭐 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낯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이 당이 봉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의문
의문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노기 때문에 뭐 친노와 대립각을 좀 이루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자면 화합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겠지만 네. 또 이종걸 의원이 나서서 만일에 문재인 대표 보고 사퇴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방향을 트면 더욱더 깊은 내용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뭐 범친노보다는 그래도 비노가 새 원내대표의 사령탑에 온 거는 저는 뭐 다행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원내대표라는 것이 그 입법 과정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과 이렇게 협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종걸 의원이 당내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더 큰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종걸 의원이 지금 뭐 나서서 당을 봉합하는데 자기도 뭐 나서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은 더 어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종걸 의원은 새누리당하고 협상회에서 임해서 국무위원 지금 당면 과제인 공무원 연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민생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새누리당하고 이야기하고 그 새누리당과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저는 전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와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인터뷰에서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듣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따로 또 같이 그러면은 뭐 같이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 보면은요. 창당 이래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든지 기대 이상의 막장을 보여줘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김한길 대표로도 해결이 안 됐고 박영선 원내대표로도 해결이 안 됐고 우윤근 다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까지 비주류가 당을 지도하니까 안 됐다 그래서 주류가 나서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나섰는데도 지금 계파 갈등이라든지 당내 분란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비주류를 또 대변하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과연 당내에 이런 분란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해결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새정치연합이 앞으로 이런 당내 분란을 수습해가는 과정이 저는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개혁 문제라든지 또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또 민생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첫 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당내의 분란을 수습하고 당을 개혁하는 문제는 지금 새정치연합 그 누가 나서도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있지 이거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모두 다 기대를 걸거나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너무 상황이 엄중하다. 정말 새정치연합의 그 지도부 회의를 보면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정말 한심함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낄 정도의 그런 막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종걸 원내대표가 해결하겠다 뭐 또는 그런 기대를 갖기에는 참 너무 큰 엄중함이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김미연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민낯을 보여줬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공갈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회의 도중에 그야말로 사퇴를 해버린 격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노래를 또 불러서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봉숭아 학당이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대 이상의 지금 막장을 보여줬다. 근데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그 사건의 발단을 지금 제공하신 분은 바로 그 뭐 독설로 유명한 전청배 의원인데요. 저는 이 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분이 그 SNS 상에서도 이렇게 올리는 글을 보면은 상당히 좀 남을 비아냥거리는 좀 말투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갈 치지 마라. 이 공갈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인가를 이분 제대로 좀 모르신다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 같은 경우도 지금 당내 4.19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이 어떤 좀 수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불을 확 또 지핀 격이 됐기 네. 때문에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연히 주 최고위원에게 저는 사과하는 거는 맞고 더 나아가서 저는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지금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유승희 최고위원이 노래를 그렇죠. 불렀죠. 한 소절 불렀는데 아마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상당히 이게 분위기에 안 맞는 거죠. 뭐 한 사람은 뛰쳐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뭐 노래를 불렀다 한 예. 소절이지만 여기 보면은 아마 그 어제가 어버이날이니까 좀 편을 들어주자면 어버이날이니까 노인정에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한 소절 불렀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논란이 될지는 본인도 지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자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랑 좀 비슷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본다면. 그렇다면 그 당에 그게 참여하는 최고위원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바로 당과 당원들을 대표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최고위원들끼리 설전을 벌이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게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노래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이 지금 좀 황당합니다. 네, 저도 이 기대 이상의 막장 보더니 어제는 약간 반전 드라마였어요. 예. 갑자기 싸우다가 한 명은 나 사퇴할 거야 그러고 그러니까요. 나가고 한 명은 노래를 부르고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저는 그 문재인 당대표가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댓글 달린 거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논란에 대해서 예. 뭐 새누리당에서 감사해 줘야 된다, 엑스맨 엑스맨이다, 아니냐. 네. 근데 뒤통수 친 정청래 의원보다 사실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2월 13일 날인가요? 옐로 카드 경고를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갖다가 자제하고 그리고 표현을 갖다가 좋게 하라고 이미 석 달 전에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런 그 경고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의 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주류가 집권을 해야 되고 당 대표를 맡아야 되고 또 문재인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네네. 더 이상 새정치연합이 당이 아닌 그런 망가진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제1번으로 요구받은 게 당의 기강을 확립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취임한 지 석 달이 넘어설 때까지 그리고 맨 처음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 당대표 앞에서 여전히 똑같은 그렇죠.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거는 정청래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무너져 있는 당 기강을 정말 문재인 대표가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네네. 반증이기 때문에 좀 문재인 대표가 이 당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뭔가 국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은 고사하고 당 지지자들에게라도 당 기강 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 못하면은요 문재인 대표 뭐 다른 패배의 책임, 재보선 패배의 책임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표로서의 그런 리더십의 기본조차도 지금 네.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좀 심했다면서 이제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결국엔 뭐 개파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러면 친노냐? 그럼 지금 친노 비노 간에 지금 싸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나오고 있는 여론을 보더라도 정청래 의원이 뭐 범친노일 수는 있지만 친노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도 보면 친노들도 매우 당혹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의 이런 발언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정청래 의원이 바로 이게 엑스맨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본인이 문재인 대표의 어떤 경호실장이라고 자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바로 이런 발언들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당의 이미지를 지금 ఘ아먹는데 그렇죠.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언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걸 좀 즐기시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는 게 중요하지 당보다는 본인이 먼저다는 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당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문재인 대표가 내릴 필요가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분들은 전부 다 지역에서 우리 지역 비례대표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뽑힌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개개인이 한 분 한 분 다 입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또 내가 당의 대표가
또 뭐 제명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 문재인 대표의 스타일상 보기에는 좀 고민이 될 부분이 부담감이 있을 수 부담감이 있다 있나요? 좀 보여지지만 예. 이 당의 기강 확립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당의 쇄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쇄신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앞장을 써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당 지지층으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할 바에는 뭐하러 당대표가 됐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념적으로 지금 혼선이 있다. 뭐가 혼선이 있냐면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우크릭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상당히 중도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중도 성향이다 보니까 당을 약간의 좌파를 약간 우크릭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 싶어하는 네. 반면이 있고 예.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은 이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좀 더 진보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구민주계들인데 무슨 얘기냐. 호남이 우리 부분 호남 민심이 호남이 어느 정도 여기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분을 내달라고 하는 그 분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분류 중에서 문재인 대표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은 저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통합,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 세 군데를 통합하려는 거를 원하지 않고 쇄신을 해라. 변화를 좀 줘라. 그리고 이 세 가지 지류 중에서도 무엇이 문재인 대표의 생각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대표가 원한다면 문재인 대표의 사람을 갖다다 쓰고 당을 좀 더 변화시키고 쇄신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앞장서라고 해서 저는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된 지 지금 100일이 됐는데도 마늘과 쑥만 지금 먹고 계시는지 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쇄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제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고문이 단독으로 회동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최근 어떤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체제 이후에 새누리당과 가장 격차가 많이 난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에서 이기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당내 분란이 수습되거나 뭐 분란이 좀 잦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예. 당연히 리더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당에 대한 지지율이나 또는 대선 지지율이나 모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표 참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따로 만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도 따로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게 그 나물에 그 밥 안에서 뭔가 해보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아마 있는 게 김미연 아니냐. 소장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뭐 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 개혁이라고 하는 게 예. 지금 개파들을 인정하고 그 개파 내에서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니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예. 정말 타이밍을 놓쳤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정말 당의 인적 쇄신, 물갈이 그리고 정책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라면은 당의 지지율 하락이 과거에 3%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반전과 쇄신의 노력이 없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흔히 위기 때마다 뭐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쇄신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